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우리 집 강아지는 육감적으로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여러분들 그 얘기 다들 아시나요? 걔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본다지요. 애완견을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나요? 어두운 밤 현관문 앞. 아무도 없는 신발장을 멍하니 주시하고 있다던가. 지금은 죽고 곁에 없지만 저에겐 어릴 적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퇴근하던 중 뒤를 졸졸 따라오는 떠돌이 강아지를 혼내보기도 하고 뿌리쳐 보았지만 그 녀석은 종종 걸음으로 우리 집까지 쫓아왔고 그 모습이 기특해 일단 집에 들이기는 했다마는 방음이 별로 좋지 않던 곳이었기에 부모님께서 키울까 말까 고민을 했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서 결국은 키우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 이유가 너무도 얌전했기 때문이었죠. 며칠을 같이 지내면서 더욱 확신한 것은 이 녀석이 글쎄 어떠한 경우에도 짖지 않고 온순한 성격의 사람 말을 잘 따르고 애교가 많은 성격의 강아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각설하고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아무 탈 없이 몇 개월간 잘 키우다가 그때는 추석을 맞아서 강아지도 함께 시골에 갔을 때였습니다. 3시간을 밟아 도착해보니 열린 마당 대문 사이로 홀로 계실 외할아버지 집이 텅 비어 있었죠. 어머니께서는 잠깐 마실 나가셨나 하고 짐을 풀고 튀김을 하고 계실 때 저희 집 강아지는 도시에서 아스팔트 위만 뛰어다니다가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마당의 흙바닥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신이 나서 사방팔방 뛰어다니는데 갑자기 대문을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꼬리를 배 안으로 말아 넣더라고요. 그리고 몇 초간의 정적 뒤에 이빨을 드러내더니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응? 저와 가족들 모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계단에 굴러떨어져도 깨갱하는 소리 한번 내지 않던 애가 허리가 굽은 채로 인자하게 미소를 지으시며 대문으로 들어오시는 외할아버지를 보고 마치 아주 혐오스럽다는 듯이 지저댔습니다. 솔직히 그 일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 강아지가 성대 제거 수술을 받은 상태인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조용했던 녀석이었으니까 그날 받은 충격은 조금 컸죠. 저는 그때 어린 나이에 한순간에 완전히 달라진 태도의 강아지가 무섭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이구 우리 손자 왔냐. 나중에 할아비가 맛있는 것 많이 해줄게. 하며 저를 무척이나 반가워하셨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저희 강아지는 마당의 감나무 뒤에 숨은 채로 고개만 빼꼼히 내밀어 외할아버지를 보고 그르렁거렸죠. 저는 계속 저 녀석이 왜 그러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왜 그토록 강아지가 외할아버지를 보고 경기를 일으켰던지 짐작할 수 있었죠. 바로 그날 저녁 밥상에는 개고기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시는 게 외할아버지가 들어오셨을 때가 저희 가족 온다고 마당에서 기르던 큰 개를 겨울가에서 도축하고 오시는 길이었다고요. 저희 강아지는 그것을 육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죽은 자기 동쪽에 피냄새를 맡아버린 것인 걸까요? 위에 제가 한 얘기는 사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날 새벽에 있었던 소름 돋는 그 일. 외갓집 갔을 때 있었던 그 사건 이후로 다시는 그곳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조용하고 말 잘 듣는 녀석으로 되돌아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한여름 무더운 날 새벽 저는 그날 너무 더워서 강아지와 거실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한참을 자고 있을 때였죠. 선풍기로도 도저히 깊은 잠에 들 수 없어서 방에 주무시는 부모님 몰래 잠깐 에어컨을 쓰려고 눈을 떴는데 어둠이 적응돼 있는 시야로 검정털을 빳빳이 세우고 벌떡 일어나 있는 저희 강아지를 보았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제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하고 보는데 현관문 앞 아무도 없는 신발장을 멍하니 주시하고 있었어요. 커다란 검은 눈동자가 어느 한 곳을 뚫어져라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죠.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최대한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본 내용인데 개나 고양이가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짖을 때 거의 대부분 벌레를 보고 있는 거라지요. 저는 더 이상 무서워지기 싫어서 그렇게 그냥 넘기고 에어컨 코드를 찾으려고 몸을 일으키는 순간 가만히 있던 그 녀석이 그날처럼 꼬리를 배 안으로 말아넣고 발작을 일으키듯이 몸을 부르르 떨며 굳게 닫힌 현관문을 향해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기분은 정말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날 외갓집에서는 그나마 밖이었고 대낮이었지만
지금은 새벽에 불 꺼진 거실에서 귀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만큼 격렬히 짖었어요. 침을 뚝뚝 흘리면서까지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 녀석을 건들지도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왜 그러냐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전등을 켜고 싶었지만 스위치까지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정말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거든요. 속으로는 계속 벌레를 보고 그러는 걸 거야. 벌레를 보고를 계속 되뇌며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고 하는데 이 녀석이 글쎄 현관문 쪽을 바라보던 시선이 천천히 부엌 쪽으로 옮겨가더군요. 고기도 그에 따라 움직이며 마치 뭔가가 안으로 들어왔다는 듯이요. 그때 정말 다행스럽게도 개가 짖는 소리에 아버지가 깨셨습니다. 결국 안방에서 거실로 아버지께서는 방문을 열고 나오셨고 무슨 일 있니? 갑자기 애가 왜 짖어? 라고 말씀하시며 불을 켜는 순간 저를 등지고 부엌을 보며 짖던 녀석이 펄쩍 뛰며 고개를 획 돌려서는 저를 향해서 이빨을 드러내 짖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제 몸은 얼은 것처럼 굳어버렸고 등골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곧 눈치챌 수 있었죠. 자세히 보니 이 녀석의 동공이 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얼굴을 아슬하게 비껴나가 어깨 너머를 보고 있다는 것을. 도대체 누가 제 등 뒤로 숨었나요? 두 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수련회. 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자아이의 고1 때 이야기이다. 영주는 학교에서 주최하는 1박 2일 수련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중학교 때 이미 와본 곳이라 딱히 새로운 걸 기대할 것은 없었지만 친구들과 재밌게 놀면서 나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명사초청 강의를 듣고 몇 가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하니 어느덧 해가 저물고 장기자랑하고 캠프파이어를 하며 부모님께 편지를 쓰며 울고 짜고 하다 보니 대망의 담력 훈련 시간이 돌아왔다. 2인 1조로 산길을 걸어가면 있는 작은 건물 안에 책상 위에 놓인 공책에 이름을 쓰면 끝나는 왕복 30분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코스였다. 영주는 반에서 제일 친한 친구와 한 조가 되었는데 겁이 많아 떨고 있는 영주와는 달리 평소에 겁이 없었던 친구는 그런 영주를 보며 기껏해야 선생님들이나 수련원 직원들이 가발 쓰고 숨어 있다가 놀라게 하는 게 전부일 텐데 무서울 게 뭐가 있냐며 영주를 놀려댔다. 시간이 흘러 영주의 차례가 되었고 영주와 친구는 손을 꼭 잡고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깜깜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친구는 뭐가 겁나냐는 아까와의 태도와는 달리 작은 바람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잡은 손에 땀이 흥건해질 정도로 긴장을 하고 있었다. 절반쯤 왔을까? 처음엔 깜깜한 산길이 너무나 무섭고 누군가 튀어나와 놀라게 하진 않을까 엄청 긴장을 하며 걸어갔지만 영주의 걱정과는 달리 가는 내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친구는 오히려 너무 잠잠해서 이쯤 되면 뭐라도 하나 튀어나와야 되지 않나 하면서 출발할 때 그 여유를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아씨 깜짝이야. 친구가 깜짝 놀라며 영주의 어깨를 붙잡았다. 왜? 와 그러는데? 덩달아 놀란 영주가 묻자 친구는 길가 왼쪽 나무가 우거진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곳엔 긴 머리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밝은 달빛 아래 우두커니 서서 영주와 친구를 쳐다보고 있었다. 영주는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깜짝 놀랐다. 하지만 여자는 쫓아와서 놀라게 하거나 하지 않았다. 그저 지그시 영주와 친구가 가는 길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다. 겁 없다던 친구도 의외의 시간차 공격에 겁먹을 먹고 영주의 손을 잡아 끌며 빠른 걸음으로 그곳을 빠져나갔다. 착한 영주는 그 와중에 혹시나 선생님일지 몰라 꾸벅 인사를 했다고 했다. 그렇게 빠른 걸음으로 걷다 보니 어느새 도착지인 작은 건물이 눈앞에 보였다. 큰 고비 넘겼다는 생각에 안심을 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영주와 친구는 또 한 번 자지러지게 놀라고 말았다. 아까 봤던 사람과 같은 차림을 한 여자가 건물 안구석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었다. 영주와 친구가 비명을 지르며 놀라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여자는 태연히 뒷문을 열고 건물 밖으로 나가버렸다. 영주와 친구는 선생님일지도 모르고 여자의 돌아서는 등 뒤로 온갖 욕을 해대며 책상 위에 놓인 공책에 자신들의 이름을 휘갈겨 쓰고 도망치듯 건물을 나와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다. 산길을 내려오면서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자 둘은 언제 그렇게 놀랐냐는 듯 서로 한심하다며 놀려대는 농담까지 해가며 수련원으로 돌아갔다. 입구의 반 친구 모두 체험을 마치고
영주와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고 둘은 친구들을 보자마자 대박 무서웠느니 어쩌느니 하며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담력 훈련이 종료되고 선생님과 수련원 조교가 와서 마지막으로 인원 체크를 하고 작은 종이로 된 허술하기 짝이 없는 담력 훈련 수료증을 나눠주었다. 수료증을 건네주는 선생님에게 친구는 놀래서 죽을 뻔했다고 말하며 건물 안에 있었던 사람이 선생님이었는지 조교님이었는지 물었다. 그런데 선생님은 아무도 대기한 사람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담력 훈련 중에 너무 놀라 기절을 하는 애들은 물론 심장마비까지 일으키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 해 전부터 아무런 장치도 하지 않고 보스도 1시간 거리에서 짧은 곳으로 수정을 한 상태라는 것이다. 영주와 친구는 선생님에게 2번이나 귀신 분장을 한 여자를 봤다고 얘기를 했고 선생님은 믿지 않는 것인지 안심을 시키려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귀찮아서인지 그런 건 없다고 잘못 봤을 거란 말만 반복했다. 모든 행사를 마치고 숙소 안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누운 반 친구들은 아까 본 것이 진짜 귀신이 아니냐고 자세히 말해보라며 영주와 친구를 체근했지만 영주와 친구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세 번째 이야기, 호주의 귀신. 그날은 유독 아침부터 피곤하더라. 가만히 있어도 몸이 땅속으로 가라앉는 듯. 문득문득 주변은 시끄럽지만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시계 소리만 째깍, 째깍. 겨우 학교 마치고 집으로 왔지. 샤워하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세면대에 올려둔 휴대폰에 진동이 울리는 거야. 노키아 구형이었는데 화면을 보니까 별표 기호가 계속 화면에 찍히더라. 누구나 버튼이 눌려있나 하고 확인부터 하듯이. 나도 그랬지. 아니었어. 이상하다 싶어서 전원 버튼도 눌러봤지만 계속 그러길래 배터리를 분리했지. 전원이 꺼지더라고.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또 휴대폰 화면에 불이 들어오더라. 샤워기 물소리 때문에 진동 소리는 못 들었어. 난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혹시 배터리 분리 전 남아있던 전기로 오작동이 일어났나. 아니면 주변에 기차역이 있었는데 그것과 어떤 이유에서든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만 생각했지. 어찌됐든 무서워지기 시작해서 얼른 대충 씻고 나가려고 서둘렀지. 머리를 감느라 눈 감고 있는 그 잠깐이 너무 무섭더라. 근데 너희 그거 아니? 무의식 중에 우리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낄 수 있다고. 예전에 한 TV 이슈에서 실험한 적도 있어. 각각의 두 방에 한 사람씩 물을 등지고 책상에 앉아있고 한쪽은 주기적으로 한 번씩 몰래 쳐다보고 다른 한쪽은 안 보고 결과는 쳐다봄을 당한 쪽은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라고 했지. 내가 그랬어. 무언가가 너무 차갑고 강한 느낌으로 날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 너희 그것도 아니. 인간은 공포심보다 호기심이 더 강하다는 사실. 아무리 무서워도 입을 뒤집어 쓰고 몰래 눈만 내밀고 쳐다보는 어린아이들. 아무도 없는 집에 무슨 소리가 들리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숨기보단 무기가 될 만한 걸 들고 그 소리 나는 곳으로 찾아가는 걸 보면 알 수 있지. 빨리 대충 눈 주위 샴푸를 헹구고 눈을 떴어. 앞에 거울을 통해 바라본 건 내 허벅지 왼쪽 뒤편에 허공에 둥둥 떠있는 머리만 있는 형체였지. 겪은 사람은 믿지만 안 겪은 사람은 못 믿어. 흔한 백인 여자였어. 얼굴에는 눈 뜨고는 못 볼 정도로 칼로 난도질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아주 환하게 웃고 있었지. 아주 환하게, 너무 차갑게.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만들 수 없는 아주 차갑고 괴이한 미소. 그리고는 이내 사라졌어. 휴대폰도 정상으로 돌아오더라. 그 이후로는 아무 일 없었지만 난 아직도 잊을 수 없어. 둥둥 떠있을 때 물결처럼 하늘거리던 그 머리카락을. 네 번째 이야기, 10년 전의 군대 실화. 때는 바야흐로 12년도 6월. 비도 자주 내리고 덥기도 덥고 습하기도 한 평범한 전방부대였다. 나는 11년도 11월 군번이고 고유직책이 따로 있어서 주간에는 근무를 들어가지 않는다. 주말 외엔 무조건 야간 근무거나 비번이다. 비번은 대체로 8에서 10일마다 1번씩 돌아오곤 했다. 대신 주말에 주간 근무를 간혹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각설하고 우리 부대는 4개 초소를 운영하였다. 탄약고 2개 후문 그리고 위병소. 나는 전투중대였고 우리 중대가 들어가는 근무를 소개하자면 CP, 순찰조, 후문초소, 불침번 이렇게 4개가 돌아갔다. 물론 내가 투입할 수 있는 근무들만 적었다. 나는 일병을 달았고 5월에 체육대회에서 포상을 딴 2박 3일 휴가가 7월 1, 2, 3에 올려져 있었다.
우리 부대는 포상휴가는 주말을 꼭 하루 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2회 3회 나가고 4일날이 마침 행군이었다. 참 복귀하기 싫었지. 순찰조와 CP통제조는 전투중대 3개 중대에서 주마다 돌리기에 CP랑 순찰이 아예 없는 주도 있었고 CP가 있으면 순찰이 없고 순찰이 있으면 CP가 없는 서로 겹치지 않게 근무를 짜서 들어갔다. 내가 초소 들어가는 주는 순찰조가 있는 주였다. 그러던 어느 6월 말쯤이었다. 초소 근무는 투입 40분 전에 기상 20분 전까지 총기 받고 지통실로 내려갔다. 그날 나는 초소 야간 말번 근무였다. 당시 나의 계급을 일병이었으며 짬이 없던 관계로 부사소로 들어가게 되었다. 내 사수는 나와 3달 차이 나는 선임이었다. 나를 유독 아끼고 많이 갈구고 챙겨주었다. 덕분에 군생활 정말 나름 잘했던 것 같다. 별 사고 없이 무사히 전번초와 근무 교대를 하였고 보고도 이상 없이 하였다. 어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히 얘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야, 곧 휴가 나가는데 기분이 어떠냐? 일병 아무개, 좋습니다. 솔직히 신병휴가 가기 전까지는 휴가 생각을 못했는데 다녀와 보니 이젠 휴가만 기다려집니다. 그래 짜식아, 원래 다 그렇지. 나도 휴가만 기다려진다. 난 언제나 가냐. 일상적인 얘기들을 주고받고 있었다. 6월 말은 아시다시피 5시 가까이 되면 해가 스멀스멀 뜨려해 시야가 밝아지기 시작한다. 우리 후문초소에서 전방을 주시하면 부대 내 70%가 보일 정도로 약간 높은 지대에 있었다. 그리고 우측으로는 부대 내에서 가장 높은 예전 대공초소가 있었고 좌측으로는 철책을 따라 길이 없는 풀이 많이 자라 예초되어 있는 길이 있었고 후문초소 후방으로는 1m도 채 안 되어 철창이 있다. 사수와 부사수가 경계구역이 나뉘어 있는데 나는 전방과 우측이었고 사수는 좌측과 후방이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까 시야가 점점 밝아오는데 우측에서 흙을 밟는 발소리가 들렸다. 아무개 일병님, 대공초소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곧 내려오겠네 수아 잘해라.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대는 경계근무 실패 시 휴가가 잘렸기에 사수 부사수 너나 알 거 없이 경계근무 시에는 5감, 6감을 곤두세워 근무에 임한다. 나는 대공초소를 바라보고 있었고 대공초소에서 내려오는 길은 2가지였다. 좌측으로 내려올 시 계단이 있는데 철책과는 반대쪽이고 우측으로 내려올 시 철책을 따라 내려오는 길이었다. 꽤나 높았기에 좌측에 줄을 설치해둬서 잡고 내려올 수 있게끔 설치를 해두었어. 보통 좌측으로 많이 내려온다. 그런데 그날은 아니었다. 대공초소 쪽 거수자가 엄청나게 달리는 것이었다. 아무개 일병님, 달려오는 것 같습니다. 누가 있나 없나 보러 오는 거겠지. 수아나 잘해라. 2에서 3초 정도 지났을까. 내가 말을 건네자마자 바로 멈춰 서곤 나뭇잎 사이에 얼굴만 보이고선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아무개 일병님, 저기 멈춰 서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안 내려옵니까? 알아서 내려오겠지. 수아나 잘하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내려올 생각은 안 하고 나와 눈을 2초 정도 마주친 후 다시 왔던 길로 뛰어가는 게 아닌가. 아무개 일병님, 다시 왔던 길로 뛰어갑니다. 그래, 다시 내려오겠지. 잊고 온 게 있나 보다. 나와 사수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그렇게 근무 시간이 끝나고 후반초와 교대를 한 후 총기를 거치대에 놓은 뒤 아침 점호를 준비 중이었다. 나는 아침마다 화장실을 갔기에 새벽 말번, 말전, 주간 초반 이 근무가 가장 힘들었다.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면서 잡생각에 빠져 있다가 문득 방금 근무 섰던 게 기억이 또렷하게 났다. 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예전부터 대공초소에 관한 이야기 때문이었다. 몇 년 전 지금 후문초소는 없었다. 원래 후문초소가 아니라 대공초소에서 우리는 작전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대공초소가 산에 있는 터라 시야 확보도 힘들었고 그 때문에 무언가 봤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모두 다 방탄을 쓴 사람을 봤다는 얘기였다. 방탄을 쓴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원래 순찰조는 전투모를 착용하고 근무에 투입을 하고 투입 경로가 처음 CP 출발 후 바로 위병소로 가기에 P96K 망을 통해 대대 모든 근무자들이 정보를 받게 되는데 위병소에서 온 교신이 없었다는 것이다. 거기에 난 소름이 돋았다. 그 이후로도 많은 일들이 군생활하면서 일어났었다. 아주 짧은 시간 눈이 마주쳤었지만 난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날 그때 후문초소를. 5번째 이야기. 아귀. 희미하게 정신이 들어오자 준성은 쓰게 신음을 흘렸다. 온몸에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고 전신이 칼로 점여지는 듯 아파왔다. 단언컨대 준성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어본 모든 고통 중에서도 가장 강한 고통이 아닌가 싶었다. 그러한 심한 고통 속에서 힘겹게 몸을 뒤집은 준성은 눈을 떠 하늘 또는 천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위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준성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없었다. 그저 칠흑같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둠만이 준성이 누워있는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이 온통 검은 먹과도 같은 어두움뿐이자 준성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스멀스멀 자라나기 시작했다. 준성은 불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하면서 어서 빨리 눈이 어둠에 적응되어 무엇이라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다렸다. 그러자 동공이 확대되고 아주 조금은 주위를 분간할 절도로 보이기 시작했다.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주위의 풍경은 삭막하면서도 오싹한 느낌을 주었다. 준성이 바라보고 있는 천장에는 마치 고드름처럼 뾰족하게 생긴 원뿔형의 돌기둥들이 아주 들쭉날쭉한 형태로 어지럽게 널려진 채 땅 쪽으로 자라나 있었는데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던 동굴의 종류석인 것 같았다. 천장에 종류석들이 달린 것을 깨닫고 나자 처음 깨어나서 몸을 뒤집을 때는 고통으로 인해서 느낄 겨를이 없었던 울퉁불퉁한 바닥이 주는 감각과 고여진 물이 주는 차갑고 습한 기운이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준성은 자신이 어느 동굴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준성은 자신이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알고 나자 완전한 어둠 속에 있다는 생각보다는 조금은 더 안심이 되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온몸을 쑤시는 고통은 아직도 여전했고 눈을 뜨고 있기에는 너무 많은 심력이 소모되는 것 같았다. 결국 준성은 자신을 괴롭히는 고통의 순환에 다시 정신을 놓았다. 다시 정신이 들자 처음 눈을 떴을 때 자신을 죽일 것만 같았던 고통은 어느새 조금 가라앉았고 어느 정도 몸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준성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두 발로 서 보았다. 차갑고 울퉁불퉁한 동굴바닥에 오랫동안 누워있어서인지 일어날 때 잠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 준성을 엄습했으나 준성은 이를 악물고 끝내 몸을 일으켜 세웠다. 막상 일어서서 보니 동굴의 천장은 꽤 높았으나 아래까지 길게 늘어져 내려온 종류석들이 워낙 많아서 머리를 조심해야 할 것 같았다. 자리에서 일어선 준성은 종류석과 천장의 높이를 확인한 다음에 자신의 소지품들을 점검해 보았다. 일단 준성은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떠한 상태인지 알아보았다. 등을 더듬어 만져보니 상의는 동굴바닥에 고여진 물 때문에 등 부분이 완전히 젖어 있었고 바지도 엉덩이 부분의 일부가 상당히 젖어 있었다. 다행히도 전혀 고르지 않은 것은 바닥에서 누워 있었음에도 찢어지거나 상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았다. 대충 옷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한 준성은 이제 자신의 주머니를 뒤져보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핸드폰이나 지갑은 들어있지 않았고 주머니는 텅텅 비어 먼지만이 만져줄 뿐이었다.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상황이었다. 지갑도 핸드폰도 없이 어디인지 모를 습한 동굴에 혼자 남겨진 준성은 막막한 기분이 되었다. 그러나 이대로 계속 머물 수는 없었다. 때문에 그는 젖은 상의를 벗어서 한 손에 들고 종류석의 머리를 다치지 않게 조심하면서 천천히 걸음을 옮겨 이동을 시도했다. 어느 정도는 사물을 분간할 정도는 되었으나 동굴 안은 여전히 어두웠기 때문에 준성은 한쪽 손을 앞으로 내밀고 몸을 숙여 바닥을 조금씩 더듬으면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얼마나 동굴을 걸었는지 발에서 고통이 느껴질 때쯤 준성은 희미하게 새어져 나오는 주황빛의 불빛을 보았다. 준성은 발에서 느껴지는 통증을 무시하고 다시 걸음을 재촉해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으로 이동했다. 준성이 다다른 곳은 거대한 규모의 원형 공간이었다. 지금까지 지나온 장소와 같이 종류석과 석순이 자라나 있는 동굴 안의 공간이었으나 중앙의 동굴 천장이 뻥 뚫려 있었고 그 구멍을 통해서 은은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또한 그곳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나이대도 성별도 옷차림도 모두 다른 대여섯 명 정도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준성은 자신 이외에도 동굴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보자 무언가 큰 안심이 되는 것을 느끼며 다시 상의를 입고 나서 그 무리에게 기척을 내어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저기요.
꽤 오래 굶주리고 아팠던 탓에 아주 갈라지고 메마른 힘없는 소리가 준성의 입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달빛이 내려오는 구멍 아래에 모여있던 5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준성을 바라보았다. 준성의 눈에 비친 그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아프리카의 난민이나 재난으로 집과 터전을 잃은 재난 피해자들의 모습처럼 처참한 모습이었다. 그들 역시도 몹시 굶주려 왔던 듯 볼이 움푹 꺼진 깡마른 모습이었고 하나같이 퀭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멀리서 사람을 보고 반가운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막상 저렇게 깡마르고 비참해 보이는 모습을 확인하자 준성은 그 무리에 다가가기가 조금 꺼려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이 티가 났는지 그 무리 중에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남자가 적당히 웃으면서 준성에서 장난을 치듯 가볍게 말을 건넸다. 우리 몰골을 보고 조금 꺼리는 마음이 든 것 같은데 댁도 똑같은 몰골이요. 허허, 우리도 어쩌다 보니 이렇게 피죽도 못 얻어먹은 몰골로 어딘지도 모를 여기 동굴에 있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계하는 낯빛이 오고 그쪽도 이리 오시오. 어차피 혼자서 동굴을 헤매봤자 불빛이나 비치는 여기가 낫지 안 그래요? 말을 한 남자는 너무 말라서 중년인지 노년인지 잘 구분이 가지 않는 외모였으나 목소리를 들어보니 생각보다는 아주 나이가 많은 것 같지는 않았고 중년이 맞는 것 같았다. 준성의 그의 자신도 별다를 바 없는 몰골이라는 말에 천천히 자신의 얼굴이나 손목 등을 만져보았다. 과연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준성의 얼굴은 볼에살이 거의 만져지지 않을 만큼 움푹 꺼져 들어가 있었고 광대가 유난히도 돌출된 상태였다. 게다가 손목과 팔도 아주 가늘게 야위어서 팔꿈치까지도 한 손으로 완전히 감싸 쥘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준성이 당황해서 멍청하게 입을 벌리고 침을 흘릴 지경이 되자 다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준성의 정신을 일깨웠다. 그것 보시오. 그쪽도 완전히 야처럼 말랐다니까는. 여기 우리도 어제까지는 건강한 몸이었다는 말이 이제는 믿어지겠지요. 여기 와서 서로 인사도 좀 하고 그럽시다. 마침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아는 게 아니고 이곳에 모여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거든요. 중년 남자의 말에 준성은 순순히 달빛이 내려오는 동굴 안 공터의 중앙으로 다가갔다. 준성을 포함하자 이 동굴 안에 있는 사람은 총 6명이었고 남자가 넷 여자가 둘이었다. 동굴 안에 모인 6명의 사람들은 모두 굶주림과 고통을 겪었는지 하나같이 힘이 없고 갈라진 피곤한 목소리로 한 명씩 자신을 소개했다. 준성은 소개를 하는 사람들을 한 명씩 자세하게 보면서 얼굴과 목소리 그리고 이름을 익혔다. 가장 먼저 자신을 소개한 것은 제일 처음 준성에게 말을 건 중년일 것이라고 짐작되는 남자였다. 그는 대머리에 눈꼬리가 살짝 처져서 유순해 보이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안녕하시오. 나는 42 먹은 장공기요. 직업은 목사였는데 지금은 뭐 난민인 것 같네요. 장공기라는 중년의 짤막한 소개 이후로 줄줄이 짧은 소개가 이어졌다. 저는 권일배라고 합니다. 나이는 23이고요. 직업은 대학생이었어요. 자신을 권일배라고 소개한 남자의 목소리는 작고 낮아서 조금 듣기가 힘들었다. 그는 들창코에 일어 쭉 재진 눈을 가지고 있어서 살짝 신경질적으로 보이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조영기이고 나이는 33세 택시 운전기사였지요. 조금 얇은 목소리를 가진 조영기라는 남자는 안경을 쓰고 있었으며 큰 눈이 부리부리하게 빛나는 것이 특징이었다. 전 김영희라고 해요. 꽤 성질이 있어 보이는 까칠하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그녀는 돌출형 입에 째지고 작은 눈이 특징이었는데 준성이 얼굴을 관찰하려고 바라보자 흥하고 콧방귀를 뀌면서 고개를 획 하고 돌려버렸다. 목소리나 생김새처럼 꽤나 까칠한 성격인 것 같았다. 저는 지게동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28이고 직업은 작은 애견샵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여자치고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지게동은 꽤 예쁘장한 얼굴이었다. 게다가 모두 많이 말라있는 상태였음에도 어느 정도의 볼륨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아 그녀는 원래 상당히 좋은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준성 이외의 다른 남자들도 김영희가 자신을 소개할 때와는 다르게 말똥말똥한 눈빛이 되어서 지게동을 바라보고 있었다. 뭐야? 가득 돋친 김영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남자들의 귀를 찔렀고 준성은 아차하면서 자신을 짧고 간략하게 소개했다. 저는 전준성이고 30입니다.
직업은 없고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춘성이 자기의 소개를 하고 나자 다시 동굴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사실 소개를 하기 위해서 말을 했던 것이지. 아직까지 어떤 음식도 먹지 못한 상태로 동굴에 있었고 처음 일어났을 때 아주 아픈 상태였기 때문에 춘성은 목소리를 낼 기운조차 부족한 상태였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모양이었다. 달빛이 내리는 동굴의 중앙에 모여 앉은 사람들은 저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눈을 감거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입을 굳게 닫고 있었다.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계속되었다. 그 어색한 침묵이 깨진 것은 동굴 안을 비추고 있던 주황색의 빛이 붉은색의 빛으로 바뀌면서였다. 갑자기 동굴 중앙을 통해 들어오던 은은한 주황빛이 붉게 변하자 춘성은 갑자기 차오르는 알 수 없는 불안한 기운을 느끼며 일어서서 구멍이 뚫린 동굴의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일어선 채 뚫린 천장으로 보이는 하늘을 본 춘성의 눈에 들어온 것은 피를 뿌릴 듯이 붉은 빛으로 물든 채 붉은 빛을 뿌리는 섬뜩한 모습의 핏빛 보름달이었다. 달이 당황한 듯 조금은 겁에 질린 목소리가 춘성에게서 나오자 마찬가지로 알 수 없는 불안함과 갑자기 나타난 붉은 빛의 정체에 대한 궁금함이 치밀어 오른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일어나서 붉게 물든 달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두 붉은 달을 확인하고 나자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동굴에 퍼지기 시작했다. 춘성은 갑자기 변한 달빛과 무거워진 동굴의 분위기에 두려움이 일기 시작했다. 어느새 온몸에 털이 바짝 서 있었고 소름이 돋아나 있었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조금 얇은 목소리를 가진 남성의 비명이 동굴에 울려 퍼졌다. 춘성이 재빨리 고개를 돌려 비명이 들려온 방향을 바라보자 그곳에는 사람이라고 보기 힘든 기괴한 모습을 한 무언가가 큰 눈이 인상적이었던 남자가 조영기의 목을 입에 물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다. 조영기는 그 큰 눈에 두려움과 고통을 가득 담고는 쉴 새 없이 비명을 질러대고 있었다. 조영기가 무언가에 의해 목을 물린 채 비명을 지르는 이 상황도 충분히 무섭고 놀라운 일이었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괴물의 힘이었다. 아무리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마른 모습이었지만 조영기는 성인 남자였고 키도 꽤 큰 편이었기 때문에 못해도 40kg는 넘을 것 같았다. 그런 무게의 남자를 입에 물고 날듯이 뛰면서 날뛰는 것을 보니 저 괴물의 치악력과 목 근육의 힘은 사람의 기준에서는 판단하기 힘든 놀라운 것이었다. 한동안 조영기를 물고 이리저리 날뛰던 괴물은 조영기가 비명을 지르며 버둥거리면서 저항하는 것을 멈추고 축 늘어지자 그 시체를 안쪽으로 던져버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마치 어린 아이가 낡은 장난감을 집어던지고는 새로운 장난감에 눈을 빛내는 것과도 같은 모습이었다. 어찌 보면 천진하다고 할 수도 있었을 테지만 붉은 조명 아래 비친 괴물의 모습은 정말로 끔찍한 모습이었다. 괴물의 머리는 듬성듬성 빠져 있었고 몇 가닥 붙어 있는 머리카락은 이리저리 지저분하게 머리에 달라붙어 있었다. 피부는 마치 누더기를 기워 만든 옷처럼 부자연스러운 피부 조각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또 그 눈은 굉장히 큰 편이었는데 흰자위는 없고 온통 검은색만이 가득해서 마치 뱀의 눈을 보는 것처럼 소름이 끼치는 모습이었다. 코가 있어야 할 자리는 뻥 뚫어져 마치 해골을 보는 것 같았는데 숨을 쉴 때마다 코에서는 피와 섞인 콧물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다. 특이한 것은 손가락이 없이 뭉툭한 손을 가지고 있었고 발에도 발가락이 전혀 없이 뭉툭한 발을 가지고 있었다. 굳이 비교하자면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볼룸이라는 괴물의 얼굴을 조금 더 날카롭고 흉악하게 바꾸고 키를 크게 키우면 비슷할 것 같은 모습이었다. 괴물은 조영기의 목에서 쏟아져 나오는 피로 범벅이 된 입을 혀로 날름날름 핥으며 공포에 질린 채 바들바들 떨고 있는 사람들은 재미있다는 듯이 하나하나 확인하고는 다시 몸을 돌려 조영기의 시체에게 다가가 그 자리에서 시체를 먹기 시작했다. 괴물이 조영기의 살을 씹고 뼈를 씹는 소리가 동굴에 가득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동굴이라서 그런지 유난히 괴물이 씹는 소리가 크게 증폭되어 울렸고 그것이 준성과 다른 사람들을 괴롭고 두렵게 만들었다. 특히 영희는 그 뼈가 부러지는 소리에 경기를 일으키며 동굴의 벽면에 기대어 주저앉았고 토악질을 시작했다. 그러나 먹은 게 없어서인지 영희는 누런색의 위액만을 힘겹게 역류식며 뱉어내고 있었고
그 고약한 냄새가 동굴에 퍼지자 한창 맛있게 식사를 하던 괴물이 다시 고개를 돌렸다. 괴물은 정확하게 영희를 응시했는데 입가에 피를 범벅을 하고 얼굴 이곳저곳에 피가 튄 끔찍한 면상이 보이자 영희는 그만 오줌을 지리고 말았다. 괴물은 천천히 영희에게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영희는 점점 다가오는 괴물의 모습에 극도로 겁에 질렸고 하얗게 탈색된 것처럼 질린 채로 덜덜 떨었다. 영희가 괴물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한 순간 영희는 목이 뜯겨나가는 끔찍한 고통을 느꼈다. 괴물은 먹다 남은 조영기의 시체를 그대로 방치한 채 영희의 목을 물고 몸을 날려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괴물이 사라지고 나서도 준성은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 무시무시한 몰골의 괴물이 저질러 놓은 일은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오히려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으나 동굴을 가득 메운 피비린내와 은은하게 동굴을 밝히고 있는 붉은색의 달빛이 방금 전에 참혹한 현실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모두들 충격에 빠진 채 말을 잇고 멍한 상태로 있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권일배였다. 그는 천천히 조영기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한동안 물끄러미 그 시체를 쳐다보기 시작했는데 준성은 그가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준성이 그에게 왜 그러느냐고 물으려던 찰나 장공기가 먼저 권일배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봐, 그 끔찍한 것을 봐서 뭐 하려고? 장공기의 질문에 권일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붉은 조명 아래에 드러난 그는 일그러진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눈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것처럼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혀 있었는데 그 안은 반대로 입은 한쪽 입꼬리를 말아 올린 채 기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낮게 말했다. 그러나 그 작은 목소리에 담긴 내용이 너무나 두려워서일까. 모두에게 권일배의 말은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저 배가 많이 고파서요. 대놓고 목적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의사는 명백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불길한 예상을 입증하듯 권일배는 그 자리에 앉아서 괴물이 먹다 남긴 시체의 손을 가져갔다. 일배는 손에 묻은 조영기의 피를 바라보았다. 이 빌어먹을 동굴에 영문도 모르고 들어오게 되어 눈을 뜨자마자 엄청난 고통과 굶주림을 느꼈었다. 사실 일배는 괴물이 조영기를 죽인 순간부터 입안 가득하게 침이 고이며 더 이상 배고픔을 참기가 힘들 것 같았다. 그러나 괴물이 너무 무서워서 차마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괴물이 조영기의 시체를 그대로 버리고 가자 마침 기회가 왔구나 싶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혐오스럽게 볼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것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았다. 당장에 이 시체라도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이 뻔했다. 차라리 괴물이 조영기를 죽여준 것이 고마울 지경이었다. 일배는 자신의 조영기의 피로 범벅이 된 자신의 손을 핫았다. 비릿한 철 냄새가 혀를 통해 느껴졌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로 사람의 피를 핥아먹지는 않았을 것이었으나 동굴에 들어온 이후 참기 힘든 굶주림을 견디고 있었기 때문인지 그 어떤 수프나 국물보다 더욱 맛있게 느껴졌다. 일배는 허겁지겁 자신의 손을 핥았다. 그리고 손을 다 핥고 나자 뼈와 시뻘건 근육을 드러내고 있는 조영기의 시체의 입을 가져갔다. 한이 크게 베어 물기 전에 일배는 고개를 돌려 다른 사람들을 보았다. 일배가 보기에 한심한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생각에는 지금 뭐든 가릴 때가 아니었다. 괴물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도 모르고 괴물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더라도 곧 배고픔으로 인해 기력이 떨어져 아사를 하게 될지도 몰랐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다른 사람들은 가짠치도 않은 윤리의식 때문에 멍청하게 굴고 있었다. 장공기는 목사라더니 무릎을 꿇고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허공에다 대고 기도를 하고 있었고 지계동이라는 여자는 고개를 돌린 채 구역질을 하고 있었다. 전준성이라는 자식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고 혼자 멀찍이 떨어져서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다. 모두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멍청한 새끼들. 일배는 입을 크게 벌려 하니 크게 조영기의 시체를 베어 물었다. 확실히 익히지 않아서 조금 질긴 감이 있었지만 나름 괜찮은 맛이었다. 일배는 이제 아예 조영기의 시체의 대가리를 쳐박고 괴물이 했던 것처럼 개걸스럽게 시체를 파먹기 시작했다. 어느새 동굴은 다시 일배가 고기를 씹고 뼈를 부수는 소리로 가득했다. 사실은 준성도 상당히 많이 배가 고픈 상태였으나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남아있는 한 줄기의 의식과 도덕심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자신을 일깨우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양심과 도덕심보다는 아직까지 식인 행위에 동참하지 않는 두 명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였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계속해서 고개를 씹고 피를 마시는 소리가 들려오자 준성도 점점 제정신을 유지하기가 힘들었다. 준성은 앙상한 자신의 팔을 꽉 깨물며 스스로를 달랬다. 팔의 피부가 찢어져 피가 새어나왔으나 준성은 그 피를 쭉쭉 빨며 유혹을 이겨내고자 했다. 준성은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리에 더 이상 참기가 힘들어졌다. 그래서 준성은 정신없이 시체를 파먹고 있는 권일배에게 다가갔다. 권일배는 준성이 등 뒤에 다가와 서 있는데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신없이 시체를 파먹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일배가 고기를 씹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이 씨발 새끼야. 작작 좀 해. 결국 더 이상 참기가 힘들어진 준성이 시체를 먹는 것에 동참하는 대신 발작적으로 욕을 하며 일배를 걷어쳤다. 일배는 준성의 발에 차여 앞으로 굴러가 넘어졌지만 계속해서 입안에 있던 살을 씹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기계처럼 계속해서 씹는 것을 반복하며 입 사이로 새어나오는 핏물을 혀로 핥았다. 준성은 그 모습에 기가 질려 힘이 빠져 고개를 푹 숙였다. 고개를 숙인 준성의 눈에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조영기의 시체가 보였다. 괴물과 권일배가 먹다 남은 조영기의 시체는 이제 그것의 주인이 살아생전 사람이었는지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다. 여기저기 이미 뜯어먹힌 그 시체는 흰 뼈와 빨간 고기를 드러낸 채 준성을 유혹하고 있었다. 준성 자신도 모르게 입안에 침이 고이며 목을 타고 넘어갔다. 막상 앞에서 보니 정말로 참기 힘든 유혹이었다. 준성은 미친 듯이 고파오는 배와 이런 상황에서 점점 그 의세를 더해가는 자신의 식탐이 혐오스럽게 느껴졌다. 구역질을 하고 싶었으나 무언가 올라오려는 움직임보다는 어서 빨리 저 고기를 입 안으로 집어넣으라는 솔직한 몸속의 요구가 훨씬 강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저리가, 내 거야. 시체를 앞에 두고 망설이던 준성에게 이번에 고기를 씹어 삼킨 일배가 득달같이 달려들었다. 달려드는 일배의 눈은 더 이상 제정신인 사람으로 보아주기 힘든 무언가가 있었다. 그의 눈은 눈동자가 무척이나 작아져서 마치 흰색의 도화지의 붓으로 점을 하나 찍어 놓은 것처럼 작아져 있었고 눈의 대부분은 흰자 위로 채워져 있었다. 그 이상한 눈이 주는 섬뜩함에 준성의 간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재빨리 조영기의 시체 앞에서 물러났다. 그러자 일배는 마치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어 준성을 위협했다. 준성은 천천히 뒷걸음질 치면서 일배를 천천히 관찰해 보았다. 그의 모습은 처음 자기소개를 할 때와는 아주 많이 달라져 있었다. 기괴하게 변한 눈은 더 말할 것도 없었고 이는 어느새 커터 칼 조각을 뿌려놓은 듯 날카롭고 뾰족하게 변해 있었다. 그러나 일배는 그러한 자신의 변화에 신경을 쓰지 않는 듯 시체를 먹는 것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그는 시체를 먹는 중간에도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한 올 한 올 푸석푸석하게 변해서 힘을 잃고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배는 임신을 한 것처럼 점점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배가 부풀어 오르는 동안 팔과 다리, 목은 점점 말라가기 시작했고 마침내 뼈 위에 가죽을 씌워놓은 듯 앙상하게 되어버렸다. 그 변화를 끝으로 일배는 자리에서 쓰러졌고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만을 내며 몸을 일으키지 못했다. 팔과 다리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 비참한 최후의 모습에 준성은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오는 것을 느꼈다. 만약 자신도 참지 못하고 조영기의 시체를 먹었다면 일배와 똑같이 저런 끔찍한 모습이 되어 알 수 없는 비명을 지르게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배, 아니 방금 전까지 일배였으나 이제는 다른 괴물이 되어버린 것은 계속해서 듣기 싫은 소리를 내면서 아직도 조영기의 시체가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입을 벌렸다. 다물기를 반복하며 여전히 심탐을 보이고 있었고 그 때문에 자신의 날카로운 이빨이 입안에 상처를 내어 피가 나오면 좋다고 그 피를 마시며 기분 좋다는 듯이 끽끽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아비. 준성의 입에서는 벼랑간 자신도 모르게 그 단어가 나왔다. 변해버린 일배의 모습은 그야말로 악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맞는 모습이었다. 변해버린 일배에게 남은 것은 식욕이라는 욕망밖에 없는 듯 보였다.
인간이 기조차 거부한 그 변화는 비참하고 추악한 것이었고 춘성은 그것에 대해서 연민의 느낌이 들었다. 춘성은 일베를 저러한 상태에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었는지 장공기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외면했고 지계동 역시 질린 눈을 하고서는 고개를 떨궜다. 춘성은 괴물과 일베가 먹다가 부러뜨린 날카로운 뼈 조각을 발견하고 주워들었다. 그리고 한 차례의 쉼 호흡을 하고 나서 있는 힘껏 버둥거리면서 혀를 날름거리는 일베의 대가리를 찍었다. 일베의 머리통에 날카로운 뼈가 쑥 들어가면서 키가 솟구쳐 나왔다. 뼈 조각이 살을 뚫고 들어가다가 두개골에 의해 가로막히면서 뼈와 뼈가 만나는 기묘한 느낌에 춘성은 소름이 돋았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죽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춘성은 다시 뼈 조각을 빼내서 벌어진 입안으로 뼈 조각을 힘차게 밀어넣었다. 일베는 자신의 목구멍이 찢어지고 목뼈가 바스러지는 와중에도 입안에 피가 묻은 뼈가 들어오자 미친 듯이 입을 움직이며 뼈를 씹고 핫핫했다. 일베가 격렬하게 입을 격렬하게 움직이자 그 입에서는 핏물이 줄줄 사방으로 튀었고 토하듯 피를 줄줄 흘렸다. 춘성은 튀어오른 피를 보자 식욕이 일며 갈증이 진해졌지만 일베의 처참한 몰골을 보면서 참았다. 일베는 목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나서야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경련을 하더니 힘없이 축 늘어졌다. 잘했네. 오히려 그를 편하게 해준 거야. 어느새 장공기가 옆으로 다가와 준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지계동 역시 찝찝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듯이 조금 일그러진 표정이었으나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굴에서 3명의 사람이 죽어나가자 붉은 빛의 달빛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주황색 빛을 비추고 있었다. 불길하게 쏟아져 내려오는 빨간 불빛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찝찝하고 불안한 기운이 동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자리를 옮겨야 하지 않을까요? 춘성은 이 피로 얼룩진 공간에 더 남아있기가 싫어서 은근히 제안을 해보았으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 모양이었다. 어차피 이 동굴은 이곳 말고는 딱히 갈 곳이 없어. 이 공간을 나서면 어두워서 한 치 앞을 분간하기도 힘들지. 그리고 조영기와 김영희를 죽인 괴물이 저 어두운 동굴 안쪽으로 사라진 것을 보니 저 동굴 깊숙한 곳 어딘가에 괴물의 집이 있는 것 같아. 그렇다는 것은 괴물이 어두운 곳에서도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소리고 나는 괜히 빛이 없는 곳으로 나가서 생기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아. 장공기가 나름의 이유를 들어 빛이 내려오는 동굴 내의 큰 공터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였고 지계동 역시 그 의견에 동의하는 눈치를 보였다. 그래요. 저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불빛마저 잃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결국 춘성은 그들과 함께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찝찝해서 싫기는 했지만 어차피 어두운 동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 역시 위험하고 더 좋을 것이 없는 선택인 것이 맞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 모두에게는 얼마나 걸어야 할지 모르는 길을 꾸준히 걸어갈 체력이 없었다. 자리를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모이자 다시 어색한 침묵이 맴돌았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들 그 안에서 말없이 눈을 감고 휴식을 청했다. 괴물이 나타나 조영기와 김영희를 죽이고 조영기의 시체를 뜯어먹다가 일베가 괴물이 되어 준성의 손에 죽고 나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 처음 동굴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견뎌야 했던 것은 굶주림 뿐이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들이 견뎌야 하는 것들이 훨씬 많아져 있었다. 부패가 시작되어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조영기와 권일배의 시체. 점점 심해지면서 스스로를 제어하기 힘들게 만드는 지독한 굶주림과 굶주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위의 통증과 환각환청에 언제 다시 돌아와 살육을 벌일지 모르는 괴물에 대한 공포가 바로 그들이 견뎌야 하는 것들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여성인 지계동이 힘겨워하면서 말을 꺼냈다. 그러나 준성과 장공기 역시 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들 모두 입고 있는 옷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주황색 빛을 뿌리는 달빛은 지지도 않고 계속 떠있는 상태였다. 그동안 몇 번이나 잠들었다가 깨어나곤 했지만 달은 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주황빛의 불빛을 뿌리고 있었다. 춘성이 느끼기에 일주일은 좋게 지난 것 같았으나 정확하게 확신할 수는 없었다. 어쩌면 일주일은 커녕 3일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고
어쩌면 일주일 그 이상이었을 수도 있었다. 글쎄요. 준성과 지계동, 장공기는 각자 종유석 아래서 입을 벌리고 앉아 조금씩 떨어지는 물방울만을 먹으며 끈질기게 목숨을 연명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은 힘이 될 것 같았다.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이다. 준성은 이제 차라리 괴물이 다시 나타나서 자신을 죽여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준성은 지독하게도 자신을 괴롭히는 배고픔을 잊기 위해 억지로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배가 고파서 위가 아파오기는 했지만 기력이 쇠한 몸이어서인지 곧 잠이 들 수 있었다. 계동은 자신의 몸에서 느껴지는 이질적인 무게감 때문에 슬며시 눈을 떴다. 눈을 뜨져 보인 것은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탄 알이 선의를 드러내고 침을 흘리고 있는 장공기의 얼굴이었다. 장공기의 얼굴은 흡사 얼마 전 괴물이 되기 직전 상태의 권일패처럼 이성을 잃은 듯한 모습이었다. 뒤집혀서 흰절면에 보이는 눈과 날카롭게 변한 이빨의 잎 사이로 흰 개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새어나오는 모습은 영락없는 광인의 모습이었다. 게다가 원래 대머리였기 때문에 머리의 변화는 오히려 두드러졌는데 장공기의 정수리 부분은 핏줄들이 징그럽게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었다. 무서운 몰골의 장공기를 보고 계동은 소리를 지르려고 했으나 그럴 만한 기운이 없어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그저 계동에 벌어진 입에서는 쉬익쉬익하는 바람새는 소리만이 흘러나올 뿐이었다. 계동은 덕분에 흐리멍덩한 눈으로 장공기가 자신의 몸을 뜯어먹기 시작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살이 조금 붙어있던 가슴부터 떨어져 나갔다. 날카로운 이빨이 가슴을 파고들며 견디기 힘든 끔찍한 고통을 선사했으나 역시 비명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그 고통에 눈물이 조용히 차올라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계동은 완전히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살이 내장이 장공기의 입속으로 들어가 씹히고 삼켜지는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동굴은 또다시 뼈가 부서지고 살이 씹히는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준성은 자신의 코를 자극하는 금속성의 물질에서 맡을 수 있는 비릿한 냄새에 천천히 눈을 떴다. 붉은 빛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준성은 무척이나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준성이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다리 쪽에서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었다. 서로 엉켜서 오꾸라진 두 구의 시체였다. 시체 중에 한 구는 며칠 전 준성이 숨을 끊어놓았던 권일배의 모습과 같은 배와 얼굴만 큰 장공기의 모습이었고 다른 한 구의 시체는 놀랍게도 첫날 조영기를 죽이고 김영희를 물고 어디론가 사라졌던 그 괴물이었다. 그러나 괴물의 모습은 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는데 괴물은 얼굴에 김영희의 얼굴 살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괴물은 엉성하게 뜯어낸 김영희의 얼굴 가죽을 제 얼굴에 쓰고 있었는데 힘으로 강제로 뜯어내서인지 뜯긴 단면이 고르지 않아 들쭉날쭉했고 얼굴 가죽에는 상처가 가득 남아서 피가 말라 붙어 있었다. 이 기괴한 몰골의 두 괴물들은 서로의 목을 물고 죽어 있었는데 그 모습은 어찌 보면 사랑하는 연인들의 모습 같아 보이기도 했다. 그때 죽은 줄로 알았던 괴물이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고 준성은 깜짝 놀라 밑에 깔려있던 발을 재빨리 빼내어 일어나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았다. 그때 준성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근처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뼈 조각이었다. 준성은 재빨리 뼈 조각을 주워 괴물의 눈이 있는 부분을 찔렀다. 그러나 역시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뼈 조각은 깊게까지 들어가지 못했다. 괴물은 고통으로 인해 분노한 듯 버둥거리며 날뛰었는데 방금 전까지 시체처럼 누워있던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강하고 격렬하게 움직이는 통에 온 동굴이 울리는 느낌이었다. 한참을 발광하던 괴물이 눈에 박힌 뼈 조각을 거칠게 빼내고는 준성을 노려보았다. 난리를 피운 탓에 엉성하게 얼굴에 붙여놓았던 김영희의 얼굴 가죽이 반쯤 벗겨지며 전에 보았던 그 흉악한 괴물의 얼굴이 다시 보였다. 준성은 그 검은 눈을 마주하자 온몸이 차갑게 식는 공포감을 느꼈다. 괴물은 굳어져 버린 준성에게 한 걸음씩 천천히 다가왔고 그것은 오히려 잽싸게 달려드는 것보다 더욱 큰 공포감을 주었다. 한 발자국씩 천천히 다가오던 괴물의 머리 위로 괴물보다 2배는 커 보이는 종류석이 갑자기 떨어져 괴물의 대가리를 박살 내버렸다. 그리고 그 종류석을 시작으로 꽤 많은 종류석들이 떨어졌다. 아마 괴물이 발악을 하면서 날뛰던 것이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 같았다. 준성은 갑자기 긴장감이 확 풀리며 안심이 되는 것을 느꼈다. 바로 앞까지 다가왔던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자
이제 준성에게 남은 것은 굶주림에 대한 고통과 먹을 것을 향한 욕심뿐이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린 마당에 준성은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윤리의식이나 존재하지도 않는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졌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기로 했다. 그러나 준성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준성이 일어나기 전에 두 마리의 괴물들이 동굴 안에 굴러다니던 조영기와 권일배의 시체들과 찌개동을 먼저 먹은 것 같았다. 그나마 남은 선택이라고는 방금 전에 종류석에 깔려 쥐포가 되어버린 괴물과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괴물의 사체밖에는 없었는데 종류석에 깔린 괴물의 사체를 꺼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준성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장공기의 사체밖에는 없었다. 준성은 마지막 남은 자신의 식량을 위해 배만 산처럼 부풀어 있는 장공기의 사체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장공기의 사체는 준성이 손을 대 보기도 전에 그대로 배가 펑하고 터졌고 먹을 것을 남기지 않았다. 준성의 눈에 절망이 어렸다. 이제 준성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갑자기 준성이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다. 준성은 자신이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었다. 자신이 보지 못했을 뿐이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였다. 아무 도구도 없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으니까. 준성은 굴러다니는 날카로운 뼈 조각을 주어 자신의 가죽부터 벗겨내기 시작했다. 동굴에 가득하게 피비린내가 다시 퍼지기 시작했다. 제일 처음은 자기 자신의 살가죽, 다음은 코, 다음은 발가락, 다음은 손가락. 여섯 번째 이야기, 할망구. 우리 동네에는 돈놀이를 하는 할망구가 있다. 살인적인 이자에 개념 없고 저돌적인 추심행위를 자행하며 훈돈부터 목돈까지 빌려준 돈은 끝까지 받아내는 인물로서 별명이 살아있는 금융이다. 할망구의 빚독촉은 당해본 사람만 아는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나 같은 경우엔 차라리 건달들이 찾아와 야산의 삽으로 땅 파고 묻히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골백 번도 더 할 만큼 엄청난 고통이었다. 우리 집도 급전에 한 번 빌려 쓴 적이 있었는데 이자를 원금에 붙여 거기에 이자를 붙여 우리가 빌려 쓴 800만 원은 단숨에 4,500만 원으로 늘려버렸다. 그 일로 할망구와 고소, 고발을 주고받고 회생과 파산 신청으로 우리 집은 박살이 났었고 그 일로 할망구 집 쪽으로는 정말로 오줌도 누지 않는다.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하필이면 어머니와 같은 좌담회 모임 소속이라 알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그 할망구의 근황이 들려왔다. 그 할망구 때문에 쑥대밭이 나버린 집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중 가장 심하게 시달린 사람이 한 명 있었다. 원규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2살이 어린 동네 동생인데 머리가 굵어지고 나서는 오가다 만나면 이유 불문하고 소주 한잔 할 정도로 친했고 우리 부모님과 원규 부모님들도 서로 아는 그런 사이였다. 원규 어머니가 할망구에게 돈을 빌려 쓴 건 2000년, 2001년쯤이었다. 원규 아버지가 간 암판정을 맞고 입원을 하게 되면서 생계가 어려워지자 원규의 어머니가 할망구에게 1,500만 원 정도를 빌리게 되었다. 이자는 사채를 웃돌고 빚독촉이 심하기로 소문난 할망구였기에 원규는 어머니를 말렸지만 은행 문턱은 높고 형편이 좋은 친인척도 없어서 끝까지 어머니를 반대할 수 없었다. 얼마 안 가 원규는 그때 어머니를 말리지 못한 걸 후회하게 되었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 이자가 밀리게 되자 할망구의 빚독촉이 시작되었다. 밤늦게 찾아오는 건 정말 기본 옵션이었고 꼭 빚독촉이 아니라도 심심하면 찾아와 정말 쓸데없는 헛소리나 늘어놓고 내쫓을 수도 없었던 원규 어머니는 그 헛소리를 견뎌내야 했고 새벽부터 찾아와 대문을 두들겨 집에 들어와 일장연설을 늘어놓고 밥까지 차려내라고 해서 밥 먹고 3시간 동안 빚독촉과 자기 개인적인 수다를 늘어놓고 원규 어머니가 장사를 하는 시장에 찾아와 왜 돈 안 갚냐고 원금을 못 갚으면 이자라도 갚아야 되는 게 예의 아니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 앞에서 망실을 주고 온동 내방내 원규 엄마가 돈을 빌려가고 이자는 줄 생각도 안 한다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며 욕을 하고 다니고 놈팡이 같은 할망구의 큰아들 놈이 찾아와 금방 갚겠다며 그날 장사해서 번 돈을 다음날 장사 미천까지 모조리 가져가 놓고 돈 좀 갚아달라고 하면 당신도 어머니 돈 빌려가고 안 갚지 않았냐며 이자 냈다고 치라고 하고 할망구가 다시 찾아와 자기는 그 돈과는 관계없으니 이자 내놓으라고 독촉하고
원규 어머니가 장사 시작할 때 찾아와 가게에 죽치고 한다 끝날 때까지 밥 얻어먹고 기다리다가 그날 번 돈 모두를 이자라는 명목으로 가져가 버리고 한밤중에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는 날이면 이불을 들고 찾아와 안방에 자리 잡고 돈 줄 때까지 못 간다고 우겨대면 원규의 어머니는 밤새 할망구의 비율을 맞추려 할망구가 짓거리는 헛소리뿐인 일장연설을 견뎌내야 했고 야간 근무를 끝내고 아침에 잠든 원규의 손가락에 인조를 묻혀 자기 마음대로 써놓은 연대 보증서에 지장을 찍는가 하면 밤새 술을 처먹고 제정신이 아닌 큰아들 놈을 대동해 아침부터 찾아와 또 이자가 밀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둥 연락 안 받고 피하면 고소하겠다는 둥 협박을 일삼기도 하고 병원에 누워있는 원규의 아버지를 찾아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돈 빌려갈 때는 언제고 갚으라니까 남 몰라라 한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냈다. 그것도 암이란 큰 병마와 싸우는 사람에게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어쩌다 한번 따지기라도 하면 돈을 빌렸으면서 이 정도도 각오 안 했냐고 남이 돈 썼으면 당해도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반박을 하였다. 이외에도 셀 수도 없는 상식 밖의 짓거리에 정말 피를 말리는 행동과 밀린 이자까지 원금으로 계산해 거기에도 이자를 매기는 악독한 수법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은 원규의 가족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런 어느 날 할망구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은 도가 넘어서 버렸고 원규의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버리는 시발점이 되어버렸다. 할망구는 결혼 후 분가에서 따로 살고 있던 원규 집에도 찾아갔는데 같이 데리고 간 할망구의 큰아들 놈이 문을 발로 차며 문 열라고 나오라고 행패를 부렸는데 집에 혼자 있던 원규의 아내가 그 충격으로 유산을 하게 되었다. 그 일로 이성을 잃은 원규는 할망구의 집에 찾아가 할망구에게 큰 소리로 욕을 했고 그 욕을 들은 할망구의 큰아들 놈이 원규를 심하게 폭행을 가해 원규는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을 했다. 원규는 큰아들 놈을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그 놈팡이 큰아들 놈은 꼴에 법대를 나온 놈이라 오히려 원규가 자기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몰아갔고 정당방위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러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할망구는 원규에게 빚독촉을 멈추지 않았고 견디다 못한 원규의 아내는 원규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원규는 그런 아내를 붙잡지 못하고 결혼 2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 원규는 전세금을 빼서 아내와 재산 분배를 한 후 남은 돈을 가지고 할망구를 찾아가 돈을 내밀며 가진 게 이거밖에 없으니 당분간만이라도 우리 가족들 제발 괴롭히지 말라고 사정 아닌 사정을 했다. 그런데 할망구는 그 많다면 많은 돈을 홍보관이라는 곳에서 자기 아들 뻘되는 제비 같은 놈들에게 홀려 옥장판이니 건강식품이니 하는 걸 사들여 한 달도 되지 않아 흥청망청 써버렸다는 것이다. 그러고도 돈이 떨어지면 용돈 받아가듯이 밀린 이자를 내놓으라고 재촉해 주머니에 있는 만원짜리 한 장까지 빼앗아갔다. 그렇게 당하다 참지 못한 원규의 어머니는 미안하다는 쪽지 한 장만을 남기고 사라져 버리셨다. 얼마 후 전부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자책하던 원규의 아버지는 차도로 나가 달리는 차에 몸을 날려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말았고 모든 것을 잃고 한동안 폐인처럼 살던 원규는 유서 한 장을 남기고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고 말았다. 유서에는 할망구가 그간 자기와 자기 가족들에게 해왔던 행태를 낱낱이 적어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아버린 할망구를 죽어서라도 잊지 않겠다고 할망구가 그러했듯 할망구의 자식들을 망쳐버리겠다는 식의 저주의 말들을 남겼다. 그때 부었다. 남편의 사고 보상금과 시댁의 재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일생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떵떵거리며 사는 할망구의 집안에 하나 둘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먼 곳으로 시집간 큰딸은 외도를 하다 걸려 남편에게 빈손으로 쫓겨났고 둘째 딸은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망해 전세방 하나 얻을 돈도 없이 길거리로 내몰렸다. 문제의 장남 그 개새끼는 40이 넘도록 사법고시 준비한다는 핑계로 지 엄마 재산 야금야금 빼먹으며 룰루랄라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며 놀다가 그중 한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시험 준비는커녕 아무것도 하고 않고 재산이나 축내며 허송세월을 보낸 게 들통나 할망구에게 유일한 재산인 외제차와 카드를 뺏기고 쫓겨나 고시원이나 월세방, 여관 달방을 전전하며 노가다 일당쟁이 사무실이나 기웃거리다 밤새 술 처먹고 덜 깬 상태에서 안전장비도 하지 않고 일하다가 다쳐서 왼손을 거의 쓰지 못하게 되었고 음주 상태에서 일한 본인의 과실로 아주 적은 금액의 보상금밖에 받지 못하고
지금은 성인 오락실과 경마장이나 들락거리며 그나마 몇 푼 안 되는 보상금을 까먹으며 폐인 수순을 밟고 있다. 이상한 일들은 할망구에게도 일어났다. 살면서 손가락에 가시 한번 박힌 적이 없었다던 할망구의 신상에 알 수 없는 위협들이 가해졌다.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유도 없이 자빠져 차에 치여 죽을 뻔하는가 하면 한 번은 할망구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자다 깬 할망구를 발견한 강도는 돈이나 폐물에는 손도 대지 않고 할망구를 폭행하고 달아났다는 것이다.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던 중에 웬 남자가 발을 걸고 도망을 갔는데 넘어지며 제법 길고 높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많이 다친 적도 있었다. 갑자기 자기 집 옥상에서 화분이 떨어져 까딱하다 머리에 맞을 뻔한 일도 있었다. 옥상엔 에어컨 실외기와 빨랫줄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분명 안방에 있었던 난초 화분이 옥상에서 할망구의 머리 위로 떨어진 것이다. 한 번은 조금만 닥달하면 쉽게 이자를 내놓던 한 채무자가 만취 상태로 이렇게는 못 살겠다며 갑자기 칼을 들고 휘둘러 죽을 뻔하기도 하고 할망구가 기르던 개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할망구를 덮쳐 물어버리는 바람에 종아리를 크게 다치기도 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원규의 원혼이 저지르는 듯한 이상한 현상들이 아니다. 자기 때문에 수많은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고 붕괴되고 어떤 사람들은 목숨도 버릴 만큼의 끔찍한 고통을 주고 자기 자식들이 하나같이 거지에 병신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기 급급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자기는 오래 살 거라며 자기 오줌까지 쳐받아 마시고 사는 그 할망구의 끔찍함에 대해서이다.